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이름이죠.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글 모음입니다. 아, 네, 미네르바. 당시 한국 경제에 대한 그의 경고나 비판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당신께서 공유해 주신 이 자료들 보면서 그때 분위기를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껴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주로 2008년 9월, 그러니까 위기가 정말 고조되던 시점에 집중적으로 작성된 글들인데요. 당시 이제 공식 발표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결의 이야기들이었죠. 비관적인 경제 전망,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아주 강한 비판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주류 언론이나 정부 발표와는 확실히 다른 목소리였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글들이 담고 있는 그 2008년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적 불안감, 또 그가 던졌던 경고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좀 깊이 파악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당신께서도 이 자료를 통해 당시의 좀 생생한 시각에서 통찰을 얻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핵심을 잘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미네르바 글에서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요, 위기가 곧 닥칠 거라는, 아니 이미 시작됐다는 그 경고였어요. 맞습니다. 특히 이게 97년 외환위기처럼 그냥 단기에 끝날 문제가 아니다. 네, 그게 중요했죠. 최소 3년, 길게는 5년 이상 가는 장기 침체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었죠. 그가 표현한 대로라면 IMF 시즌2 이런 표현까지 썼으니까요. 당시 9월 위기설은 없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는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한 거고요. 그렇죠. 위기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 예측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그 근거로 든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네. 그 점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단순히 그냥 미국발 금융위기 영향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국내 요인들, 그러니까 건설사 PF 부실 문제,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조달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거죠. 네, PF 부실. 그리고 또 키코 상품, 이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려다 오히려 중소기업에 큰 손실을 안길 수 있었던 파생 금융 상품이었거든요. 아, 맞아요. 키코 사태 때 정말 중소기업들 피해가 막심했죠. 네, 이걸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거기다 이제 급증한 가계부채 문제까지. 가계부채도 심각했고요.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소비가 완전히 얼어붙는 상황, 이걸 소비 핵겨울이라는 좀 강한 표현을 써서 경고했습니다. 초비 핵겨울. 정말 당시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표현이네요. 중소기업 줄도산이나 대량 실업 같은 시나리오까지 제시했으니까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었죠. 이런 국내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지적은 뭐랄까 자연스럽게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이어졌을 것 같아요. 자료 곳곳에 그런 시각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감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는데요. 이게 혜택은 주로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에 돌아가고 대다수 서민들한테는 오히려 물가 상승 같은 부담만 더 커지게 만든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 과정에서 천민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만큼 당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어떤 분노 같은 게 느껴지기도 해요. 네, 상당히 격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문제나 환율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산업은행의 리먼 브라더스 인수 추진, 이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강했잖아요. 단순한 정책 비판을 좀 넘어서는 해석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게 그냥 경영 판단의 실수, 이걸 넘어서서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시각이었죠. 예를 들면 공기업 민영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거라든지 혹은 특정 세력이 금융권을 장악하려는 시나리오의 일부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기도 했어요. 외환은행 매각 대금으로 리먼 인수 자금을 충당하려 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왔었고요. 네, 환율 급등 문제도 마찬가지 시각인데요. 정부가 이걸 일부러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서 수출 대기업 이익을 보전해주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정책 결정 이면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을 거라는 강한 불신이 깔려 있었던 거죠.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그 리먼 브라더스 파산이나 AIG 사태 같은 국제 금융 위기가 한국 경제랑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계속 강조했었죠. 네, 맞아요. 특히 그 AIG 문제는 어떻게 봤냐면요. 네. AIG가 부실해지면 이게 곧바로 한국의 제2금융권, 그러니까 저축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곳들의 신용 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돈줄이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아,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한국 경제 자체에 좀 근본적인 취약점들도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너무 부동산에만 쏠려 있다거나 또 저축률은 낮고 사회 안전망은 부족하고
이런 현실 때문에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서민들은 정말 재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을 보면요. 생존을 위해서 현금을 확보해라. 물가 폭등에 대비해서 생필품을 비축해라. 심지어 지역화폐 같은 대안까지 언급되는 걸 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절박함이 좀 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높은 자살률 같은 당시에 좀 암울한 사회 분위기도 같이 언급하면서요. 네. 사실 그건 국가 시스템이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구책들이죠. 위기 상황에서 개인이 얼마나 고립되고 불안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미네르바의 글들은요. 2008년 금융위기라는 정말 큰 경랑 속에서 정부나 주류 언론과는 확실히 다른, 어떻게 보면 밑바닥의 불안과 비판을 담아낸 목소리였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시스템의 문제점, 정책의 실패 가능성, 또 그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장기적인 침체를 경고했던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의 경고 중 일부는 실제로 현실이 되기도 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물론 그의 분석 방식이나 표현의 과격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위기 상황일수록 이렇게 다양한 관점, 때로는 듣기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목소리까지도 귀 기울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자료들이 그걸 보여준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신께서도 이 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15년도 더 지난 이 외침들이 지금 당신께서 혹시 느끼고 계실지 모르는 경제적 불안감이나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질문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그리고 공식적인 경제 담론, 그 바깥에 존재했던 이런 목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당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는 데 어떤 실마리를 줄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